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도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서동욱 의장님과 김태균 정경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도정 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용록 도지사님과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김대중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메뉴는 뭘로 드셨습니까? 예, 만 원 상당의 홍어 외국 먹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긴장을,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 좀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예, 말씀 먼저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서로 좋은 어떤 예, 저도 이제 대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감께서도 좋은 답변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중 질문에 앞서서 먼저 지난 369회 임시회에서 제가 지역과 상생하는 금융기관, 제2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협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데 물론 이제 본청도 빨리 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지만은 우리 교육청에서 바로 그 다음 날 그 답변서를 가지고 또 찾아주셨어요. 예. 우리 교육감님이 이끄시는 도교육청에서 어떤 의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번 이제 도정 질문에서 제가 그 도서지역 그리고 농산어촌 그 방과후 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언론 기사를 보니까 또 직접 가셔가지고 지역 연계형 어떤 방과후 모델을 또 교육감께서 말씀하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하니까 질문을 드린 저도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그 교육감님께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정규교원과 관련해 가지고 전남에 배치되는 정규교원, 그리고 기간제 교사 배치에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산어촌 교사 처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감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1호 공약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또 어쩌면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부분은 또 우리 전남 교육의 현실을 절박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은 통상적으로 작은 학교 하면은 학생 수 60명 이하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약 45% 정도가 작은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학교는 이제 이대로 두면 계속 소멸의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학교가 소멸하면 마을도 사라지고 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지역이 소멸되는 문제여서 어떻게든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것을 제1호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작은 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갖고 있는 장점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 수를 좀 더 우리가 교육적 콘텐츠만 잘 준비하면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너무 적어서, 학생 수가 적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공동체 또 여러 가지 활동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교육과 과정을 바꿔내서, 또 아무리 섬이나 그 어떤 면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함께 모여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이, 공동 교육과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제가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우리 민선 4기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학교 살리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정말 그 인구 소멸도 막고 그리고 지방의 인구가 유출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교육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상당히 이제 옳은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요즘 뭐 폐교 위기에 처한 그런 학교들이 우리 교육감님이나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의 결실로 또 그 학교가 다시 개교를 하는 그러한 현상들도 언론을 통해서 좀 종종 나오고 있는데 예. 상당히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표를 보겠습니다. 전라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육아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약 300여 개의 소규모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 전라북도도 약 300여 곳의 소규모 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라남도는 40.26%가 소규모 학교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규 교원 감축을 발표하고 부족한 교원을 기간제 교사로 충원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제가 넘길게요. 표를 보시면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1년, 22년 이제 소폭 증가를 했지만 교원 수가요. 23년에는 마이너스 51명, 그리고 이제 중등,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면은 올해 271명, 약 4.5%나 감소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수가 감소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교육감님께 이제 말씀을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정부 정책에 반해서 우리 그 전라남도가 독자적으로 정규 교원 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잘 활용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작은 학교 살리기, 소규모 학교 그런 학교들이 잘 돼야지만 우리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같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맞는 전남형 교사 배정 아니면 교사 수급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 전라남도의 기간제 교사 배정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촌 지역인 9개 군의 경우에는 올해 77명의 기간제 교사가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도서 지역, 공, 완도, 진도, 신안의 경우에는 46명, 그리고 이제 시 단위 그리고 시 인근 지역에는 약 76명의 기간제 교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중등 공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3에서 7학급 이하의 어떤 소규모 학교에 들 가능성이 우리 전남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있고요. 당연히 교원 정규교사 배정이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온전한 교육을 바라는 농산어촌 지역의 주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현장에서는 그런 혹시 불만의 목소리가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예. 다음 전남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전남일보 홍일갑 기자님께서 얼마 전에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2023년 신학기가 시작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신앙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중 아직 기간제 교사 채용이 안 된 학교가 있음. 그리고 인력 충원 힘들 뿐더러 신청자가 없어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합격을 하고도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 미응 시 정원 미달, 그리고 도서 지역의 좀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기사를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정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 초까지만 해도 기간제 교사가 이제 모집이 안 됐었는데 며칠 전에 채용을 완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달 이상 이제 교사 수급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이제 표에서 이제 보셨듯이 정규 교원의 경우 중등 학교의 경우 271명 그리고 초등학교는 51명이 이렇게 감축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학교 현장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학교는? 일단은 기간제를 채용하는 그 과정이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를 거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제 지역마다 이 기간제 지원하는 그 상황들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농산어촌은 지원자가 없어서 문제여서 이런 문제들이 산적에 있고, 또 기간제 교사가 학교의 공동체와 관계 쭉 그 속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갑자기 업무를 맡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의 연속성 또는 교과 과정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부족한 인원을 이제 충원하려고 이제 기간제 교사를 이렇게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에 한정되지 않고 내년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내년도 좀 문제가 되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도시 지역과 틀리게 농산어촌, 특히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안 계시거나 예, 계신다 하더라도 이제 동시에 도시와 함께 그 응시해서 합격을 하면은 도시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에 올해 한시적으로 70세 이하까지 그 지원할 수 있도록 예. 이 조건까지 완화를 해줬어요. 예, 그분들의 어떤 실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경쟁 어떤 선발을 하지 않다 보면은 그 좀 지역 내에서도 좀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 같다.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젊으신 교사를 원하는 좀 그런 분위기도 있을 건데 네, 좀 그런 데 있어서 좀 상당히 지역에서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정규 교원은 교육부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정원수는요. 예, 그렇다면은 기간제 교사를 모집하기 쉬운 도시를 우선적으로 기간제 교사로 배정을 하고, 그리고 교육 기회의 균등한 어떤 제공을 위해서 시골 학교, 농산어촌 그리고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정규 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리고 도시 학교에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면은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예, 존경하는 박문호 의원님께서 학교 현장까지 아주 도서 지역까지 다 환하게 보고 제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고향이 섬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사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허용된 인사 규정 속에서 가급적 우리 박문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는 것처럼 신규 교원들은 기간제 채용이 어려운 그 농산어촌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기간제 채용이 용이한 도서 지역을 기간제 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실제 이제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잘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소규모 학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지만이 주민들이 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학부모들도 정말 좋은 교육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클 수 있구나라는 안심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아까 맨 처음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갖춘 어떤 예를 들어서 정규 교원이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그런 것들을 없애주고, 그리고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이 또 받쳐줬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감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농산어촌 그리고 도서 지역에 근무하시는 이제 교원들의 어떤 이제 그 처우 관련해서 제가 교육감님께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도서학교를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제 시골 학교 그리고 도서학교를 다녀와야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데서 유리한 점수를 배정받기 때문에 중등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는 좀 그렇지가 않은데 중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섬으로 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장성훈 교육감님께서 이제 제도를 좀 바꾸셨어요. 그 입학 전담 교사, 그러니까 고3 수험생을 이제 고3 담임을 맡은 경우에는 동등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을 오히려 기피하는 경향이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사 제도에 있어서는
우리 섬 같은 경우에는 부부 교원이 실제 사례가 연륙이 되지 않는 학교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교육감께서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배려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수년째 계속 그 부부의 발령지를 예.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규 이제 교과 전담 교사가 부족한 것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이제 한문을 가르치시던 분이 뭐 기술도 가르치고 뭐 가정도 가르치시고 아니면 수학 선생님이 어떤 저기 뭐죠 그 예체능 체육도 가르치시고 이런 경우 많이 있었는데 네, 특히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교육감께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먼저 인사 그 제도의 문제인데요. 아마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인사 행정을 하기 가장 어려운 곳일 겁니다. 대부분 인사라는 게 이제 연공서열에 의해서 임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전남은 농산어촌과 도시가 함께 그 공존하기 때문에 인사 행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아까 박문호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것은 도서 지역 근무한 교사들이다 인센티브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 개선하려고 어느 정도 폭으로 개선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 동반을 해서 그 오는 여기 정주하면서 하시는 교사분들에 대해서 여러 정주 여건 그러니까 대부분 교사의 그 이제 그렇죠, 관사도 관사. 이게 가족이 정주할 수 있는 관사들을 좀 확충을 해가지고 가족이 같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관사를 확충하려고 할 때 앞으로 예견되는 학생 수 감소, 그다음에 교사 수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예측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의 관사를 확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 4기 들어와서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관사가 한 4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20개는 아까 말했던 여러 다양한 형태의 관사를 짓고 나머지 한 20개는 모듈 주택으로 좀 제공을 해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옮겨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풀어보자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부 교원에 대한 그 배려 문제 이런 문제는 인사 규정에 의해서 그냥 그 이렇게 컴퓨터로 인사를 한 게 우리 전라남도에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좀 그렇다고 세심하게 하도록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남편은 비금에 있고 예, 사모님은 부인 이제 다른 이제 그 부인은 예를 들어서 뭐 암태에 계시고 이러면은 배편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상 가족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예, 바람 불면 일주일에 한 번씩도 예. 만나기 힘듭니다. 아마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요구나 이런 것들을 받기는 받을 겁니다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펴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임교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그 교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특정 섬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그 옆에 연륙이 안 된 학교로 겸임 근무를 하게끔 배정을 하는 경우도 예. 우리 전라남도에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섬이라는 특성상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은 옮겨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복지 동등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 가지 지금 교육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한 교사가 순회하면서 여러 과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상치 교사라고 하는 한 학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 걸 좀 더 세심하게 좀 분류를 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섬 같은 경우에는 교사 배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예. 그리고 그 부분을 수급이 어떻게 보면 쉬운 도시 지역으로 좀 변경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어떻게 보면 요구입니다. 예.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자녀 동반 전입
장려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정규 여건 신규 교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족끼리 갔을 때 오피스텔처럼 조그만 방에 조그만 그 관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관리자가 큰 예를 들어서 저기 방이 여러 개 있는 그런 관사를 제공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이 결국에는 그분들의 사기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갑자기 우리 교육감님께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김대중 평화회의라는 2023 김대중 평화회의라는 행사를 우리 전라남도에서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조직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죠. 예. 근데 그 우리 전라남도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정신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민주, 인권, 평화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10억 그리고 목포시 3억, 신안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민주, 인권, 평화 주간을 좀 만들어가지고 한번 같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어떨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교육감이 생각 혹시 어떻습니까? 예. 존경하는 박문옥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평화회의에 우리 그 의원님하고 같이 좀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또 이름이 김대중이어서 또 오해를 받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제안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의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해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그러한 그 민주 인권 평화 교육 기관을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또 우리는 예산으로 참여는 못했지만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어떤 그 행사의 취지라든가 의도를 학생들이 배우게끔 그리고 익히게끔 하는 것도 이제 그 더 좀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행사한다고 하면 독후감 쓰기,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로만 채워지는데 이런 것들 하면 재미가 없어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TV에서도 골든벨 같은 그런 행사 있지 않습니까? 퀴즈를 내 가지고 아낌없이 그 포상을 하는 겁니다. 상도 주고 상품도 주고 전 학교가 참여하고 거기서 예산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또 결선에서 또 모여서 어떤 그 행사를 진행한다면은 또 학교 응원도 오고 그러면서 그 김대중 평화회의 어떤 전시 우리 행사하는 것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은 생각 같고요. 그리고 저도 그 생각 못했습니다만은 같은 동명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좋은 취지니까 이 부분은 교육감께서 좀 잘 의논하셔가지고 함께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좋습니다. 네, 다음은 도청에 질문하겠습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김종갑입니다. 네,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 성장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 2018년 후반기 토정 질문에서 그때 R&D 정부 R&D 연구 개발비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전담 부서가 이제 설치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이후에 테크노파크로 전담 부서가 이제 배정이 됐어요. 이제 그 이후 그리고 나서 2020년에 지금 현재 우리 본청으로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우리 연구바이오 산업과에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R&D 연구개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전라남도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를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그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안을 드렸는데 예. 오히려 예산 확보액이 그때보다 좀 줄어들고 있어요. 예. 예, 보니까 과기부에서 이제 발간한 이제 최근 통계를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가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 올해 작년에 재작년이네요. 21년도 총 확보한 금액이 3,654억 원. 근데 당시 R&D 예산 규모는 약 25조 원 정도였죠. 예, 비중으로 보면 너무 작습니다. 1.37%.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맨 밑에 2017년도에 우리 확보했던 예산이 1.4%인데요. 그 이후에 약간 좀 올라가더니 2021년도에는 1.37%만 차지했습니다. 저 큰 파이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차지한 비중이 저것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지금 이제 이것은 총 합계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국회를 통해서 각 부처별로 R&D 예산이 지역으로 얼마씩 배정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받아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 현재 0.7%,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3.74%, 행안부 예산은 뭐 10% 정도 되는데 저것은 이제 R&D 예산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R&D 예산이 우리 전라남도에 배정이 적게 되는 데 대해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대개 지금 저희들이 비율적으로는 약 한 1.5%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조한 수준인데요. 예, 신규 사업이 얼마만큼 확보가 되느냐, 또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약간의 등락폭은 있습니다만 저희 정부 예산의 비중에서 약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국가출연연구기관이나 각종 연구기관이 수도권이나 대전 지역에 집적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이 집중적으로 이제 배당이 되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희 전남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아주 열악한 R&D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저도 우리 국장님 말씀에 그 일부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예산이 1.37%밖에 왜 따오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은 서로가 복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건이 그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전략산업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이제 같이 의논을 하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 대형 연구 시설 및 뭐 정부 출연 기관 유치, 그리고 이제 중대형 R&D 사업 기획 및 R&D 공모 사업에 집중 대응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이걸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봐왔듯이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있으면 한전공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어떤 연구 인력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거기서도 뭐 받을 수도 있고요. 따로 이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을 또 이렇게 들여와서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국장님께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실제 우리 기업들이 그리고 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정부 예산을 어떤 이제 받기가, 아까 이제 그런 부족한 인프라 부족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런 연구 인프라를 좀 키워볼 수는 없을까? 정부 예산이 639조 원이지 않습니까? 639조 원 올해 예산이요. 근데 정부 R&D 예산은 30조 원 정도 됩니다. 전체 이제 퍼센트 정도로 퍼센트를 나누면 약 한 4.7% 그 정도 나오겠죠. 그렇다면 우리 10조 원 규모의 전라남도 예산에서 전라남도가 직접 R&D 수행을 위해서 배정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된가? 이걸 한번 봤더니
약 150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맞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뭐 매칭하는 거 네. 외에도 자체 예산으로 1년에 약 한 476억 원 정도. 거기서 이제 연구 예. 개발비만 하면은 1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면은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5%, 예, 대략 그 정도 나오거든요. 연구 개발비를 시도에서 좀 추진해 가지고 어떤 효용성이 있을까라고 오히려 되물을 수 있지만은, 근데 저는 저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은 10년 후에도 결국에는 저 퍼센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1.5% 밑에서 놀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우리 전남의 뿌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체, 연구소, 그러한 연구 성과물들을 공모해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예. 그 회사 그리고 연구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투자해서 지금처럼 저 150억이 아닌 우리 전라남도 예산의 뭐 예를 들어서 최소 0.5%라든가 아니면 1% 가까이를 투자해서라도 이런 관련 산업을 키웠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에 슬라이드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확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민선 7기 들어서 지금 그 금액이 R&D 예산이 약 한 1,00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 도에서 엄청나게 그 R&D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그 방사능 가속기 유치할 때 그때의 그 교훈을 삼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초강력 레이저 연구센터나 또 요 인공태양 공학 연구소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지속 가능한 R&D 기반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그 기업하고 연구기관이 와서 R&D 예산을 지원받아서 R&D를 할 수 있는 기반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뿌리 산업, 그 중소기업에 대한 R&D도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도비로 순도비 사업으로 해서 1년에 총해서 한 40억 정도에서 테크노파크 통해서 우수한 기업을 공모를 해서 그렇게 1년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씩 지원을 해주고 해오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금액을 계속 확대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저희들이 취약했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각종 연구기관도 지금 현재 약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한 3개 정도, 최근에는 화학연구원 분원을 유치를 했고, 또 지금 대형 R&D 시설과 관련해서 핵융합 연구소나 또 생산기술연구소도 지금 유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국장님께서 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장님의 의도도 알고,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 동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연구 개발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어떤 끊기면 안 된다. 지속적인 동기부여, 그리고 그 연구를 하는 어떤 전문 인력, 인프라에 대해서는 꾸준한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을 얼마나 더 확보를 할 것인가, 물론 열심히 해서 더 많이 가져와야죠. 근데 이거와 별개로 우리 도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배정을 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토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집행부하고 많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저는 상당히 공감이 좀 소통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그쪽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좀 키워보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 지사님이나 저희 정무부지사님도 R&D 중요성에 대해서 매번 강조를 해 주시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 R&D가 있어야지만이 기업이 그 지원을 받고 들어오고
기본 기업이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상황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R&D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또 자체 국가 예산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R&D도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예. 지속적으로 자료도 좀 제가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가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뚝딱 우리 전라남도 예산이 더 많은 비중으로 가져오기를 기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지금처럼 이런 소규모로 받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타개하기 위해서 정말 직접 올라가서 감을 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앞으로 잘 추진하면서 같이 좀 의논하시게요. 예. 그리고 더 발전시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에 묻겠습니다. 박연식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박연식입니다. 질문을 일단 질문을 조금 이따 하고요. 제가 좀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동부지역본부 확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년간 굉장히 많은 준비가 있었을 걸로 생각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대화 과정에서 좀 알게 됐고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도본청의 실국 분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께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운영의 효율성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무리한 추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모든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2003년 경자청이 들어서면서 기존 산업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었던 동부권에 지금까지 국비와 도비, 지방비 그리고 투자비까지 해서 약 15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됐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광양, 여수, 순천 이 동부권에 산업 기반 시설과 그리고 주거단지 확충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게 됐고, 그리고 경자청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여수 경도 1조 5천억의 투자 유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진입대교 건설 등을 위해서 우리 국비, 도비, 지방비 그리고 경자청 예산까지 꾸준하게 지금까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업 활동을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어떤 전담 부서인 테크노파크도 약 150명 규모로 해서 지금 순천에 2003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동부권은 어떻게 보면은 전라남도에서 다른 시군, 다른 지역이 권역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경쟁력을 갖췄고 경제력 또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처음으로 이 실국 분리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11대 의회에서도 그러한 요구가 있었고 동부권 의원님들 그리고 동부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리 운영을 했을 때 어떻게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당시에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동부지역본부 규모로 운영하는데 찬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규모로 지금 현재 오고 있는 거죠. 일부에서는 경쟁력이 약한 지방이 정부의 어떤 기관 유치라든가 투자 등을 요구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말하면서 이제 기관 유치, 투자 등을 이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이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죠? 또 계획 인구 15만을 목표로 조성된 남학이 현재 인구 4만 3천 명이고 그리고 오룡이 1만 명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이전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쪽 지역 주민들도 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인근 지역의 어떻게 보면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지사님께서 동부 지역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동부 지역 공직자들의 어떤 도청 전입 기회 확대를 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 얘기는 안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동부 지역 본부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그리고 동부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특정 실국을 딱 잘라가지고 동부 지역 본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도본청도 마찬가지고 동부 지역 본부 운영에 있어서도 정말 어떤 비효율적인 그러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 생각을 제가 집행부하고 누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산업, 어떤 경제력, 그리고 어떤 특정 산업의 발전도를 가지고 특정 실국으로 움직인다. 이것은 더더욱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제와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특정 경제 관광이 옮겨간다. 그러면은 역으로 말하면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맞겠죠?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 들으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동부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정말 어떤 특정 국을 옮기는 어떤 무 자르듯이 이렇게 뚝뚝 잘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 그 어떤 우리 모델 아니면은 조직 모델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지금 현재 동부 지역 본부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이곳에서 어떤 보고라든가 아니면 결재를 받기 위해서 다른 실국과 업무 협조를 위해서 아니면은 의회가 열리면은 전 팀장님까지 다 와서 의회에서 예를 들어 대기한다든가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결국에는 동부 지역 주민들도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게 이러한 뭐 화상회의든 아니면 우리 유선으로 하지만은 더 나은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방향 그 고민을 해서 도출된 결과물을 가지고 옮겨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처럼 3시간씩 길에다 허비되는 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부로 이관된 사업이 많이 있고, 그리고 물과 관련해서는 영산강 환경유역청으로 이관된 사업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부적으로는 동부지역본부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뭐 유배했다는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 인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전하는 그 어떤 공직자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정착금으로 해서 이제 제가 정확한 아는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월 어떤 뭐 생활지원금으로 해서 얼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서 통근을 해야 되는 가정이 옮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조직 개편이 되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방안이든 아니면 인센티브든 이 부분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장흥 소방본부에 있는 소방고가차가 왜 장흥에 있냐는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 나주와 목포와 동부권의 중간이니까 거기 놔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이라는 게 20분이면은 어지간한 규모로 아주 큰 규모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이 행정이란 그 어떤 효율성을 찾지 않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그 자리에 놔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소방 고가차는
고층 건물이 많은 순천으로 가야 된다. 제가 제안해가지고 순천으로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어떠한 일을 추진하든 간에 효율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은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도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으시죠? 의원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부 지역 주민들의 어떤 행정 서비스 부분 충분히 고려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국이 이전하는 조직 개편이 확대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특정 실국 위주로 가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광주전남연구원에 이와 관련해서 연구 영역을 맡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모든 것이 그 어떤 결과물을 정해놓고 연구 수행을 맡긴 것처럼 과업 지시서가 내용이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답을 안 들어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박연식 국장님께서 더 고려하시고, 그리고 7월로 시간을 못 박아놓고 그 기한을 못 박아놓고 추진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에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도 좀 약간 더 시간을 갖더라도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좀 의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우리 평소 존경하는 박문옥 의원님께서 많은 고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첫 번째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고민할 점이 있습니다만은 좀 현실적인 문제부터 고민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 개편에서 가장 큰 부분은 동부청사에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부분이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약 310여 명 정도. 두 번째 이제 현 정부 기조상에 인력 증원은 안 됩니다. 인력 증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인력 현 정원 내에서 조직 개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라 하는 그런 세 가지 큰 틀에서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전남의 전체적인 발전과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 그 다음에 우리 또 지사님께서나 그리고 우리 전남의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한 이런 방향까지 전체적인 걸 보고 조직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동부청사로 몇 개국을 가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틀 내에서 조직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그리고 동부청사에 나가는 이론까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고려돼서 이번 조직 개편을 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직 개편에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렇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완벽히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조직 개편이 있다면은 저도 좋겠습니다만은 어떤 형태의 조직 개편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 충분히 또 좋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담아서 앞으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총괄적으로 정책을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이 실국장들이 다 모여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어떤 부분 간단한 민원성인 부분은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든지 전자결제를 통해서 강화한 부분.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부분과 이제 통합적으로 도 전체를 봐야 될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 주민 동부 지역으로 옮기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도청 직원들, 노조 그리고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동부 지역에서도 오래 근무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다시 행정국장으로 왔습니다만은 양쪽에 근무해본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결코 썰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다 끝나셨죠? 예.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이제 집행부의 입장을 저도 충분히 고려해서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어떤 실국 배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원칙이 제가 말씀드린, 제가 제안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장